알렉산드르 2세 얘기하는데 링컨이 왜 나와? 가만, 알렉산드르 2세와 링컨이라면 1800년대 중반의 인물이잖아. 러시아는 제정시대고 미국은 대통령제 민주국가인데 두 대표들이 어떤 공통점이 있다는 거지? 이거 흥미로운데? 한번 얘기해줘봐. 링컨 얘기는 낚시예요. 전 러시아에 살고 있어서 러시아 역사에 대해서만 잘 알아요. 사실 알렉산드르 2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어그로를 끌지 않으면 안 봐주시니까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링컨과 관련이 전혀 없는 건 또 아니에요. 조금씩 언급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알렉산드르 2세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렉산드르 2세는 니콜라 1세의 장남이에요. 그는 태어나자마자 미래의 군주가 될 거란 기대를 받습니다. 아버지는 군사 교육을 위해서는 메르데르 육군 대위를, 인문학 교육을 위해서는 러시아의 저명한 시인 주콥스키를 스승으로 붙여줍니다. 조선시대의 왕세자를 교육시키듯 러시아도 황태자 교육에 신경을 썼던 거죠. 교육 목표는 장래의 군주가 군사 업무에 너무 일찍 열중하는 것을 막고 그를 계몽된 전인격적 인물로 만드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당시 러시아는 군국주의로 향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알렉산드로도 그 영향을 피할 수는 없었죠. 알렉산드르가 성장하여 대규모 유람단을 이끌고 유럽 여행을 떠났어요. 이 여행은 유럽의 그랜드 투어와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뾰트르 대제가 1697년부터 1698년까지 18개월 동안 유럽 대순방을 한 이후로 러시아 황제나 황태자들은 유럽 순방이 규칙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때 다름슈타트의 공주 마리아 알렉산드로브나를 만나 결혼하게 됩니다. 그 후 10년간 알렉산드르는 니콜라 1세와 함께 통치에 참여하며 국가 운영을 배워나갑니다. 조선의 영조도 사도세자에게 제왕 수업을 시키지 않습니까? 니콜라 1세가 크림전쟁 중에 사망하여 드디어 알렉산드르는 왕위에 오릅니다. 알렉산드르 2세가 된 거예요. 그는 성격이 온화했어요. 아버지가 갖고 있던 무자비하고 강직한 성격을 물려받지 못한 거죠. 그래서 알렉산드르 2세는 많은 업적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하지 않은 생애와 활동 때문에 후대에 상반된 평가를 받게 돼요. 1856년 크레물린에서 열린 대관식에서 연설을 합니다. 내용은 폐지하고 용서하고 돌려준다로 요약할 수 있어요. 니콜라이 1세 때 권력의 엄혹함을 체험했던 국민들은 알렉산드르 2세의 온건하고 계몽적인 정치를 기대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바램대로 이루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1861년 농노 해방이라는 결실로 나타납니다. 황제 자리에 오르자마자 알렉산드르 2세는 이전 황제들이 하지 못했던 바로 그 일을 제일 먼저 추진한 거죠. 이를 위해서는 모스크바 귀족인 드보랴닌들을 설득해야 했어요. 당연히 그들은 반대했죠. 하지만 이미 집권층과 유럽물을 먹은 지식인들 사이에서 농노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었으니 농민개혁법령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결성되었는데 진보 인사인 로스톱체프가 의장을 맡게 되었어요. 하지만 농노제 폐지 발표 1년 전에 로스톱체프가 사망하여 위원회는 위기를 맞는데요. 심지어 후임 인사인 파닌 백작은 농노제 찬성론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찬위원회는 과제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그 법안은 1861년 국정협의회로 넘어가 검토를 거친 후 1861년 3월 5일에 드디어 농노제 폐지가 선언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한번 볼까요? 당시 민주주의 제도를 운영하던 미국에서도 노예제가 있었잖아요. 에이브람 링컨에 의하여 흑인 노예들이 해방된 것이 1862년의 일입니다. 러시아가 미국보다 1년 앞서서 그것도 전제주의 국가인 러시아에서 전면적으로 농노제가 폐지된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농노제가 폐지되면 농지를 농노였던 자유농민들에게 배분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농지의 원소유자인 귀족들이 순수히 토지를 내놓겠냐고요. 당연히 국가에서 보상을 해줘야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이제 농민들은 스스로 경작해서 먹고 살아야 해요. 농노에서 해방되니까 마냥 좋은 게 아니에요. 자유는 얻었지만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잖아요. 농사지어 먹고 살려면 그만큼의 충분한 농지를 가져야 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국가에서는 충분한 토지를 배분할 수 없었어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부족한 농지를 농민이 사야 했던 거죠. 즉 농지를 살 수 있는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농민들에게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귀족들에게 매수한 토지나 국유지를 농민들이 살 수 있도록 저리로 대출을 해주게 된 것이죠. 49년 상환 조건이었어요. 돈이 없는 농민은 2년간 무상노동을 하는 것으로 대신하여 토지를 얻을 수도 있었어요. 이런 방식으로 농노 신분들은 농촌 공동체나 도시 공동체의 자유인으로 편입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1년, 2년, 3년이 지났어요. 농사를 잘못 짓거나 흉년이 와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농지를 귀족에게 팔고 소장농이 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자유농민이지만 또다시 토지에 예속되어 버리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나 쓸모없는 토지여서 지주들이 사주지 않으면 그냥 토지를 버리고 도시로 올라가 버리는 거고요. 어떤 좋은 제도라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 그 과정에서 불만들은 쌓일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러시아에는 2200만 명에 달하는 새로운 신분이 탄생한 겁니다. 그들은 농촌에만 머물지 않았어요. 도시로 몰려들기 시작한 거죠. 한국을 봐요. 1970년대에 어마어마한 농촌 인구가 서울로 올라와서 판자촌, 달동네를 형성하잖아요. 지금은 하천 정비나 산동네 재개발로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지만 그 당시 주거 환경은 처참했죠.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농민들이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로 몰려들며 변두리 지역의 빈민촌 또는 서민구역을 형성하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시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이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상상만 해도 엄청 시끄러울 것 같지 않나요? 죄와 벌이 궁금하신 분들은 죄와 벌 30분 현장 투어 영상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농노제 폐지에 집중해 보자고요. 농노제를 폐지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잖아요. 이에 따른 제도적 변화가 뒤따를 수밖에 없어요. 차근차근 설명해 볼게요. 자유농민이기 때문에 이제 농민들은 귀족의 말을 듣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지방자치 조직이 자연스럽게 탄생한 거죠. 그것을 젬스트보라고 해요. 러시아말 지물야, 토지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니 토지회 또는 토지자치회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자치는 대의제적 형태로 이행되는 과도기라고도 할 수 있죠. 지방자치제도가 나타나자 도시자치도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1870년 도시법령에 따라 상인과 수공업자 등으로 도시민의 지위를 부여하고 그들이 자치회에 의원을 뽑을 수 있게 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러시아는 전제국가예요. 아직 국회의원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니 러시아 정부는 젬스트보가 활성화되는 것을 좋아할 리 없죠. 즉, 젬스트보나 도시자치회는 형식적인 자치기구가 될 운명이었던 겁니다. 다만 전제국가인 러시아에서 대의제적 흐름이 나타났다는 사실 자체가 고무적인 현상이었던 겁니다. 통치제도뿐 아니라 사회구조 전반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각 지방을 연결하는 철도 건설이 확충되기 시작했고 많은 상공업 회사와 은행이 설립되어 도시는 행정 중심지에서 경제 중심지로까지 확대된 겁니다. 또한 재판소도 바뀌었네요. 귀족에게 유리했던 예카테리나 여제 때의 재판소가 폐지되고 모든 국민들에게 평등한 재판소가 설립되었어요. 배심원 제도도 도입되었어요. 또한 사법부가
드디어 행정부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사법 독립이 이루어진 거죠. 이런 개혁이 있기 전까지는 뇌물이 횡행했다고 해요. 자백을 받기 위한 고문과 협박도 자행되었고요. 심지어는 변호사 제도도 없었어요. 판사는 신념이 아니라 개인적 사정에 좌우되었다고 해요. 그게 다 바뀐 거예요. 억울한 재판이 대폭 줄어든 것이죠. 변호사를 쓸 수 있게 되었고 재판기한은 명시되어 한없이 기다리다 지쳐 포기하는 일도 사라졌어요. 또한 징벌 제도도 폐지되었어요. 옛날 미국 영화 뿔이나 한국의 추노를 보세요. 곤장, 낙인, 채찍질 이런 잔인한 징벌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병역 의무도 개선되었어요. 그전까지 군 복무 기간은 25년이었어요. 상상이 돼요? 인생의 황금기를 군대에서 썩는 거예요. 원래 뼈뜨르 대회 때는 귀족들까지 다 군대를 가야 했어요. 그런데 18세기에 들어서서 드보란인들이 노비에서 교묘히 법을 바꾼 거예요. 귀족들은 군대를 안 가도 되고 부자들은 돈으로 자기를 대신해 군대에 갈 사람을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병역의 의무는 가난한 하층 계급 농민들의 것이 된 겁니다. 농사를 지어야 하는 젊은 나이에 군대를 간다는 것은 엄청난 재정적 손실인 것이죠. 새 법에 따라 21세가 된 젊은이는 모두 군대를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추첨에 의하여 복무자를 선발했다고 해요. 복무 기간은 정규 병력 6년, 예비 병력 9년이에요. 예비 병력은 한국의 예비군이라 할 수 있으므로 실제 복무 기간은 6년인 것이죠. 군 복무 기간이 25년에서 6년으로 대폭 줄었어요. 이는 사회 계급의 평등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군 조직을 좀 더 체계적으로 갖출 수 있는 기반이 된 것이에요. 서유럽에 대항하기 위해서 군 제도의 개혁은 필수적이었어요. 크림 전쟁에서 러시아는 종이 호랑이라는 것이 판명된 이유였거든요. 교육제도 개편도 중요해요. 이 부분은 알렉산드르 2세의 운명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잘 들어두세요. 우선 대학교의 정원을 폐지하고 청강생들에게도 대학교가 개방되었어요. 대학법규가 주어져서 교수단에게 대학자치가 부여되고요. 대학의 인사들이 대학 재정을 관장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아직 학생들은 단체 행동을 할 수 없었어요. 이것이 학생 소요를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되었고요. 이들이 장래에 학생운동을 일으키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죠. 러시아는 1870년대에 한국의 1970년대와 같은 학생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어찌 보면 한국의 학생운동은 100년 전 러시아에서 배운 것이기도 하죠. 이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더 자세히 다루게 될 거예요. 이와 함께 초중고 교육도 대대적으로 개편되었어요. 농촌의 아이들도 이제 초등교육을 무료로 받게 된 것입니다. 러시아에서는 초중고등학교를 슈콜라라고 합니다. 슈콜라 교육도 귀족들의 전유물이다시피 했는데 이제는 신분과 종교의 차이에 관계없이 모든 신분의 자녀들이 슈콜라 입학이 허용되었어요. 학생들은 심지어 라틴어와 그리스어도 배웠는데 지금 한국어로 치면 영어를 배우는 것과 같겠죠. 서양식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판단했던 거예요. 이뿐 아니라 여성 교육 분야도 큰 조치가 있었는데 이제 여성들도 신분에 관계없이 슈콜라 교육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전에는 귀족 여자제들만을 위한 학교와 기숙사가 존재했었죠. 이렇게 국민들을 문맹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문맹률은 높았다고 해요. 자, 지금까지 알렉산드르 2세의 대표 치적인 농노제 폐지와 그에 따른 일련의 조치들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조치들이 러시아 사회에 어떤 실질적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얘기해 보려 합니다. 아빠, 지난 시간에 알렉산드르 2세의 개혁에 대해 얘기했잖아. 좋은 일인 것 같아. 근데 그래서 러시아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좋아진 거야? 러시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더 얘기해줘. 그렇죠. 개혁도 중요하지만 개혁의 결과가 좋아야겠죠. 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란 말 들어봤죠?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서양 사학자들은 17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청교도 혁명,
그리고 명예혁명의 성공 때문이라고 해요. 명예혁명을 통해 영국은 전제군주제에서 입헌군주제로 전환되었거든요. 영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근대 시민사회로 나아갔어요. 시민들의 정치 참여, 중산층의 성장, 사회에 활력이 생기니까 상공업도 발전하고 결국 산업혁명도 영국에서 시작돼요. 이를 바탕으로 영국은 해외 시장도 개척하고 식민지도 건설하는 등 18, 19세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나라가 돼요. 러시아와 비슷한 시기에 노예를 해방시킨 미국은 어땠을까요? 미국은 남북전쟁 중인 1862년에 자영동지법을 통과시켜요. 5년간 한 곳에 머물며 땅을 개간한 사람에게 160에이커의 토지를 무상으로 준다는 법이에요. 그리고 1862년에 태평양 철도법을 제정해서 정부가 민간 철도업자들에게 토지와 보조금을 지급해서 1869년에 마침내 미 대륙 횡단철도를 완성해요. 자영동지법하고 태평양 철도법, 이 두 가지 조치 덕분에 서부 개척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거든요. 이것뿐이 아니에요. 놀라지 마세요.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 엄청난 거래가 성사됩니다. 링컨 정부는 알렉산드르 2세의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 땅을 구입하려고 했어요. 알렉산드르 2세 때까지 알래스카가 러시아 땅이었어요. 근데 남북전쟁이 발발해서 뒤로 미룰 수밖에 없었죠. 알래스카는 원래 모피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이 주요 산업이었는데 그 사업이 실패하여 알래스카가 큰 빚을 지게 되자 러시아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또한 그때가 크림 전쟁에서 패배한 직후라서 영국이 알래스카를 무력으로 점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시 러시아와 미국의 공공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을 두고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거예요. 1867년 당시 금액으로 720만 달러에 러시아는 미국의 알래스카를 팝니다. 720만 달러는 현재 가치로 약 2조 원이 안 되는 금액이에요. 알래스카에 엄청난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는 것은 둘째치고 현재 러시아는 꿀을 열도 4개 섬을 일본에 반환 못하겠다고 버티는 마당에 한국 전체 영토보다 8배나 큰 알래스카를 팔아넘기다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만약 알렉산드르 2세와 링컨이 알래스카에서 만나서 계약을 체결했다면 세기적 이벤트가 되었었겠죠. 안타깝게도 링컨이 1865년 워싱턴 DC의 포드 극장에서 연극을 관람하다 암살당하는 바람에 러시아와 미국 두 정상은 만나지 못합니다. 전쟁 중에 이루어졌던 입법들은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후에 날개를 달게 돼요. 미국은 통일국가를 이루어 강력한 힘을 갖게 되었고 개혁 조치들이 미국 자본주의 발전의 기초가 됩니다. 오늘날 전 세계 최강 자본주의 국가가 된 바탕에는 링컨의 노예 해방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본론인 러시아로 눈을 돌려봅시다. 러시아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됩니다. 알렉산드르 2세의 개혁 정치로 러시아 사회는 변화에 대한 기대가 엄청 커집니다. 사회가 역동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개혁 조치들이 러시아 사회에 어떤 결과들을 갖고 왔는지 알아보려고 해요. 알렉산드르 2세의 농노 해방으로 러시아 사회 체제는 대대적으로 변화하게 돼요. 농노제 폐지에 이은 개혁들이 줄을 잇게 된 것은 지난 시간에 설명했는데요. 요약하면 지방자치 조직인 젬스트보 결성, 군 복무 기간이 25년에서 6년으로 감소, 사법부 독립, 전 농민 자녀들에게 무상 초등교육 실시, 대학교 자율화 등이었어요. 자, 이 조치들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본 계급은 어디일까요? 농노제가 폐지되면서 예카테리나 2세 때 만들어진 귀족 지배체제가 몰락했어요. 개혁 이전에는 드보랴닌이 중앙 정치뿐 아니라 지방 행정도 관여했어요. 그런데 농노제가 폐지되니 더 이상 귀족들은 농민의 일에 간섭할 수가 없어요. 젬스트보가 만들어지면서 귀족과 농민이 동등한 위치에서 농촌 문제를 다루게 된 거예요. 도시민들 중에서도 토지 소유자들이 나타났고 상공업도 활성화되었어요. 농노 해방과 농민 경제의 위축이 반대로 도시를 활성화시킨 거예요.
유럽에서는 이렇게 형성된 도시인들을 부르주아라고 부르죠. 도시에 새로운 회사와 공장들이 생기니까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겠죠. 농사지어 먹고 살기 힘든 농민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이전에 농촌 중심의 신분사회는 도시 중심의 민주사회로 바뀌어 갑니다. 드보리아니는 이제 평등한 시민으로서 좀 더 인정받는 부류에 불과했어요. 농촌이나 중앙에서 갖고 있던 특권을 상실하자 드보리아니는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농노 기반의 구식 농업 경제에서 재빠른 변신을 하지 못한 드보리아닌들이 파산합니다. 그들의 토지를 부유한 농민이나 도시 상인들이 인수합니다. 이렇게 드보리아닌 계급의 몰락과 사회의 민주화가 알렉산드르 2세 개혁의 첫 번째 열매였던 것입니다. 알렉산드르 2세의 정치 개혁은 대대적 구조 조정 정도의 목표로 추진된 거라고 봐야 해요. 삼성의 고 이건희 회장이 아내와 자식들만 빼고 다 바꾸라고 했잖아요. 폭탄 선언이었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삼성 총수 일가의 지배 체제를 바꾸지는 않았어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통치 체제를 바꾼다든지 국회의원제를 시행하는 것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누가 자기의 힘을, 그것도 절대 권력을 그냥 내놓겠어요. 사법부를 독립시키고 제임스트볼을 만드는 것까지는 허용하였지만 자치 기구들을 국가의 통치 기구로 도입하려는 의도는 애초에 없었어요. 반대로 1860년대 말에는 반정부 인사들을 탄압하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이미 각성된 지식인들의 의지를 완전히 꺾을 수는 없었어요. 언론도 정부를 감시하는 사명에 충실하여 사사건건 정부의 일을 보도하고 논평했습니다. 민주적 원리에 바탕을 둔 새 사회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퍼지기 시작해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생각을 뛰어넘어 인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꿈꿨어요. 다만 그러한 희망은 전 국민적 염원은 아니었고 일부 진보 지식인들 사이에 공감대에 불과했어요. 그러한 것을 요구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니힐리스트, 무정부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사상가 바쿠닌, 체르니셉스키, 게르첸 등이 그 대표자들이에요. 이 러시아 사상가들이 러시아의 사회주의 사상을 유포합니다. 그들은 러시아에서 현대인과 러시아의 말이라는 잡지를 간행하였고 외국에서는 종이라는 잡지를 발행했어요. 이러한 급진 사상가들의 영향을 받은 대학생들이 혁명을 목표로 하는 지하 조직을 결성합니다. 이들을 나로드니키, 인민주의자라고 부릅니다. 1862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처음으로 토지와 의지라는 조직이 결성돼요. 이들은 농민에게는 땅을, 사회에는 자유를 부르짖으며 혁명 사상을 전파했습니다. 이들의 운동을 브나로드, 인민속으로라고 불러요. 브나로드 운동은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잘 외워야 해요. 처음에는 온건한 농촌 계몽운동으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점차 계몽운동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그들은 황제를 암살하여 단번에 혁명을 쟁취하는 쪽으로 섬유하게 됩니다. 테러를 정당화한 것이에요. 이들은 테러리즘 문제를 두고 내부에서 대립하여 테러를 주장하는 인민의 의지파와 그렇지 않은 흑토 재분배파로 나뉩니다. 이렇게 하여 인민의 의지파는 황제 암살을 목표로 합니다. 그들은 폭력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기를 원했어요. 이들에 의하여 1870년대 말부터 알렉산드르 2세에 대한 암살 시도는 계속되죠. 알렉산드르 2세의 목숨은 위험해졌으며 러시아의 개혁도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알렉산드르 2세 개혁의 두 가지 열매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알렉산드르 2세의 영토 확장과 암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 아빠가 풀어주니까 러시아 역사가 어렵지 않네. 지난 시간에 알렉산드르 2세 개혁 덕분에 러시아가 평등한 사회로 나아간 건 좋았어. 그런데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아버린 게 너무 아까운 것 같아. 러시아가 얻은 땅은 없는 거야. 그리고 알렉산드르 2세를 암살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정말 궁금해. 맞아요. 알래스카 땅을 팔아버린 것은 너무 아쉽죠. 러시아도 아마 두고두고 후회할 거예요. 하지만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러시아가 땅을 판 것만은 아니에요. 더 넓은 영토를 얻었어요. 특히 아시아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어요. 1858년에 청나라와 아이훈 조약을 체결하고 아무르강 유역을 획득해요. 그리고 아편 전쟁 후 1860년에는 베이징 조약으로 우수리 지역을 획득하죠. 이 지역이 현재 우리가 연해주라고 부르는 지역이에요. 러시아는 1860년에 이곳에 블라디보스톡을 건설해요. 동방을 지배하라 라는 뜻이에요. 뾰트르 대제가 발트해를 얻고 예카테리나 2세가 흑해를 얻었다면 알렉산드르 2세는 태평양을 얻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러시아는 세계의 부동항이 생긴 겁니다. 1875년에는 일본과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을 맺어 사할린 남반과 꾸릴 열도를 교환해요. 즉 사할린 섬 전체는 러시아 영토로 넘어가고 꾸릴 열도 18개는 일본이 넘겨받아요. 알렉산드르 2세 당시 중앙아시아에서는 3개의 칸국이 존재했어요. 코칸트 칸국, 푸하라 칸국, 히박 칸국입니다. 이들 중 일부는 정주민이고 일부는 키르키즈인, 뚜르크멘인, 우즈벡인들이 구성하고 있었죠. 이들은 중앙아시아에 자리 잡은 강한 유목민족으로서 오랫동안 러시아와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하지만 19세기 중반부터 이들은 러시아의 영향 아래 들어가기 시작하여 1868년 부하라 칸국의 일부는 러시아로 병합되고 1873년에는 히박 칸국도 같은 운명을 당해요. 그 옛날 실크로드 문명을 건설했던 초원의 민족들은 러시아가 볼 때 미개한 유목민족으로 전락했어요. 러시아는 중앙아시아를 차지하면서 그곳에 서양 문화의 빛을 비추게 되죠. 그래서 러시아는 야만의 세계에 문명을 선사한 것이 알렉산드르 2세 통치의 영광스러운 한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이는 마치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조선을 미개국에서 문명국으로 바꾸고 산업을 일으켜 주었다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논리예요. 눈을 러시아 서남쪽인 카프카스로 돌려볼까요? 카프카스에서는 알렉산드르 2세 통치 동안 평화가 이루어져요. 카프카스는 원래 정교도들의 땅이었는데 이슬람이 강성해지면서 이슬람 세력이 들어옵니다. 알렉산드르 2세 때 카프카스 산악지대에 이슬람인들이 쫓겨나고 남은 사람들은 러시아에 복종하게 돼요. 자, 이제 러시아의 숙적 터키 차례입니다. 러시아는 1855년 크림 전쟁에서 패배하고 1856년 파리 강화 회의에서 항복하였지만 핍박당하는 슬라브 정교도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어요. 터키는 발칸반도의 세르비아인과 불가리아인들을 강압적으로 통치했거든요. 터키에 대항한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 봉기에 이어 1875년 불가리아에서도 대대적인 봉기가 일어나요. 터키인들에 의해 슬라브인들이 고통당한다는 소식은 러시아인들의 슬라브 민족주의를 자극했어요. 발칸반도를 돕기 위한 기부금 모금이 시작되고 의용군이 조직되어 발칸반도로 파병되어 터키의 탄압이 지속되자 알렉산드르 2세는 1877년 4월 12일 터키에 대한 전쟁을 선포합니다. 터키에 강한 저항이 있었지만 러시아군은 막대한 손실을 입으며 마침내 이스탄불까지 접근합니다. 터키 술탄은 강화를 요청할 수밖에 없었죠. 1878년 러시아와 터키 사이에 산스테파노 조약이 체결됩니다. 이 조약의 결과로 터키는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루마니아의 독립을 인정해요. 불가리아와 마케도니아 지역에는 별도의 불가리아 공국을 형성하는 데 동의하고요.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에서는 개혁을 실시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조치들은 서구 열강들의 큰 반발을 사요. 자칫하면 러시아는 유럽 열강들과 대전을 치르게 될지 몰라요. 결국 1878년 베를린 회의가 열려 산스테파노 조약이 대폭 축소됩니다. 어쨌든 이로써 알렉산드르 2세는 해방왕이라는 칭호를 얻어요. 농노를 해방시켰고 발칸반도 슬라브인들을 터키로부터 해방시켰기 때문이에요. 발칸반도에 대한 터키의 영향력이 축소되고 통치권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으로 넘어갑니다. 발칸반도는 또 다른 복잡한 민족 대립 양상으로 흐르고 이는 훗날 1차 세계대전 발발의 원인이 돼요.
이렇게 정복전쟁을 통해서 외부와의 투쟁에 힘쓰는 동안은 러시아 국민들의 주의를 밖으로 돌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자 내부 문제들이 꿈틀대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결국 행동에 나서게 됩니다. 러시아 고위 인사에 대한 테러가 감행되고요. 더 나아가 알렉산드르 2세의 생명을 노리는 음모도 이어져요. 거리에서 알렉산드르 2세에게 총격을 가하였고 그가 탄 열차가 지나가는 철로를 폭파하려고 하였으며 심지어 결궁전 내부에 폭발물을 설치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구체제를 과감하게 청산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알렉산드르 2세는 수차례 암살 위기를 넘겨야 했어요.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는 알렉산드르 2세를 위해 특수 방탄마차를 제작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드르 2세는 죽음을 피할 수 없었어요. 1881년 3월 13일 알렉산드르 2세는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의회제도 마련을 위한 회의 참석차 겨울궁전으로 향하던 중이었어요. 그때 인민의 의지당 당원들이 알렉산드르 2세에 대한 폭탄 테러를 감행해요. 첫 번째 폭탄이 터졌을 때 시종들은 죽거나 치명상을 입었지만 방탄마차 안에 타고 있던 황제는 온전했어요. 황제가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밖으로 나오자 살아남은 시종들은 급히 황제를 겨울궁전으로 피신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황제는 사상자들이 모두 처리되는 것을 보고 가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때 두 번째 폭탄이 터져요. 황제는 많은 피를 흘렸고 겨울궁전으로 옮겼으나 곧 사망합니다. 인민의 의지 당원들이 황제를 죽이는데 성공하였지만 혁명은 성공하지 못해요. 인민들은 인민주의자들의 만행에 분개했어요. 인민의 의지당 당원들은 거의 다 체포되어 총사령 당하거나 시베리아 유형에 보내집니다. 그리고 피폭 당일 제위를 계승한 알렉산드르 3세는 개혁을 포기하고 전제주의 강화로 돌아섭니다. 보수적이고 반동적인 정치를 택한 것이죠. 러시아 개혁을 수행한 해방왕 알렉산드르 2세는 비참한 운명을 맞이했어요. 알렉산드르 2세는 러시아 인민들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었고 결과적으로 인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꿈꾸게 했어요. 그 명예는 대개혁가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남게 되었어요. 뾰트르 대제의 개혁이 러시아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고 예카테리나 2세는 전제 계몽주의라는 절충적 서구화를 달성했다면 알렉산드르 2세는 뾰트르 대제와 예카테리나 2세가 만들어 놓은 질서를 해체하여 인민이 평등한 행복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전 러시아적인 변화를 추구했던 거예요. 알렉산드르 2세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시대적 흐름이었기에 그는 이에 부응하여 해방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어요. 제위 기간 동안 알렉산드르 2세는 안팎으로 공격을 받았어요. 안으로는 드보랴닌의 개혁에 대한 반발이 있었고 밖으로는 급진적 변화를 추구했던 인민주의자들의 공격으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어요. 미국의 링컨도 1865년 포드 흑장에서 저격당하여 그의 개혁 정치도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공교롭게도 러시아와 미국의 두 개혁가는 모두 암살이라는 최후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두 지도자의 개혁은 두 나라를 더 이상 과거로 되돌릴 수 없게 하는 대변혁이었어요. 러시아와 미국은 그 해방의 기초 위에서 사회가 평등해지고 경제는 발전하고 영토도 확장된 것이죠. 다만 러시아는 알렉산드르 2세의 죽음 이후 반동 정치로 나아가면서 시민 주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에서 이탈하게 되고 결국 1917년 시민혁명과 공산혁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총 3편에 걸쳐서 알렉산드르 2세의 개혁 정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빠가 들려주는 러시아사에서 이것을 첫 번째 주제로 정한 이유는 알렉산드르 2세의 개혁이 성공하였으면 어떠했을까 하는 아쉬움 때문이었어요. 이러한 역사를 거울 삼아 우리를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